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저는 식품공학부 교수로 있는 김학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강의는 미생물은 내 삶의 동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강의 내용이 다른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하는 내용들이라서 전반부는 좀 쉬운 내용으로 할 거고,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금요일에 과학 터치잖아요. 그래서 경북대학교에서 그 능인고등학교를 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그래서 후반부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강의 끝나고 나서 이 강의뿐 아니라 여러분들 대학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미생물이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고 강의를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3개의 우유가 이렇게 3병의 우유가 있어요. 이제 우유를 사다가 일주일 동안 두고 봤더니 하나의 우유를 먹었더니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소한 맛을 나타내는 우유의 맛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우유는 이제 3명의 친구가 가가지고 하나씩 이제 꺼내 먹은 거죠. 두 번째 우유를 먹은 친구는 먹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막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 막 설사를 나고 해서 막 화장실에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고, 세 번째 친구는 먹었는데 맛이 우유처럼 고소하기도 하고 뭔가 좀 새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 먹었다고 해서 배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 괜찮았었어요. 근데 똑같은 우유를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런 서로 다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아마 금방 답이 나올 텐데,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발효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발효를 맞는데 반만 맞았어요. 미생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발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발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부패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는 것과 이 서로 다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사이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미생물이 있는데 미생물이 어떻게 해서 저러한 변화를 나타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미생물학이라고 그래요. 자, 보면 그래서 미생물의 이제 정의는 이게 무슨 미자? 작을 미자죠. 그다음에 생은 살아있는 살생, 물은 물건할 때 하는 거니까 아주 작은 그러나 살아있는 물체를 갖다가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마이크로란 뜻이 무슨 뜻이죠?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오르게니즘은 생명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생명체를 우리가 미생물,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불러요. 확실히 고등학교에 오니까 내가 강의하기가 훨씬 쉬워지네. 물어본 게 답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오케이. 계속 그래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미생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움직임의 반응이 있어요. 살아있으려면 우선 자극이 된 반응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소화를 해서 어떤 에너지를 얻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는 이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소화산물을 배설하고 이제 여러분들 화장실에 하루에 한두 번씩 가니까 독립적 생식을 해야 돼. 결혼해서 아기도 놓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는, 이것을 생명을 가진 어떤 물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근데 미생물도 이러한 현상을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살아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미생물은 생명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미생물은 생명체다라는 이야기 생각을 계속 갖고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미생물이 이 지구상에 언제 나타났느냐면 그거는 몰라요. 정확하게 언제 나타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는
167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가까이 됐죠. 그때 처음 역사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미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어. 그런데 1673년에 이 사람은 루베노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옷감을 파는 그 상인이었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옷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 가지고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그 옷감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여기 이제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게 돋보기예요. 여기다가 옷감을 놓고. 근데 이렇게 그 옷감을 보고 있는데 뭔가 거기서 뭐 이렇게 꼬물꼬물하게 움직이는 게 관찰이 됐단 말이야. 겉으로는 안 보였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옷감을 파는 이렇게 상인이었는데 과학 논문을 썼어. 그 옷감을 파는 상인이. 그래서 뭔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과학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한 그것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처음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1673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미생물이 이 지구상에 언제쯤 생겨났을까를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화석을 가지고 추적을 해요. 그러면 화석에 43억 년 전 된 미생물 화석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미생물이 이 지구상에 43억 년 전 이전에 있었다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43억 년이면은 뭐 우리가 그걸 상상하기도 좀 힘들죠. 43억 년이 얼마 정도 됐지만, 그러나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미생물의 이제 종류를 우선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미생물 종류는 세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세균, 박테리아로 부르는 것이죠. 자, 요거 형태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놈도 있고 이렇게 낄쭉낄쭉한 놈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혹시 미생물 관련 내용 공부했나요? 안 했어요? 오케이. 동글동글한 거를 그 둥글 구자를 써가지고 구균이라고 그래요. 구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을 간균이라 그래요. 막대기 형태라는 거죠. 요거는 용수철처럼 생긴 이런 것들도 우리 눈에 보일 수 없는 다 세균이에요. 세균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여러분이 1mm 알죠? 1mm의 1000분의 1이 얼마죠? 1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럼 1mm의 1000분의 1이면 눈에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최고로 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생물의 크기가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돼. 우리 눈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균이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뿐 아니라 실제로 이건 살아있는 세균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은 건데,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이제 방선균이라고. 여러분들 방사선 알잖아요. 방사선이 뭐냐면 여기 막 사방으로 막 퍼져나간다 그래서 방사선이라 그래요. 방선균, 또 이렇게 뭐 곰팡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떡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균 중에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인데, 여러분 광합성 하면 뭐가 광합성을 하죠? 식물이 하죠. 식물이 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 광합성을 하는 거는 식물 외에 세균도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광합성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산소. 진짜 친구 되게 똑똑해. 잘. 고마워. 대답 잘해줘가지고. 역시 그 반에서 1등하는 친구야? 전교 1등? 아이고, 오케이. 다시 봤어. 자, 그래가지고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 산소의 양과,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산소 양을 비교를 해봤더니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미생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만약에 이 지구상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지구상의 산소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모든 생명체, 인간, 동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합성을 하는 이 세균이 있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은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광합성을 하면은 햇빛하고 CO2,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만들 뿐 아니라 세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세균의 몸체가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의 세균이 굉장히 작지만 이게 수십억의 그 미생물이 모여지면 그것도 양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그 식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연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그 스피루릴라라고 하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자라고 있는 큰 호수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400m 정도 돼요. 여기 이렇게 색깔이 파랗게 나타난 이 안에 이 스피룰 광합성을 하니까 색깔이 파랗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룰레가 이렇게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태블릿으로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팔아요. 스피룰레. 저 스피룰리나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건강에 좋은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곰팡이. 곰팡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빵이나 이런 것들 가면은 새카맣게 피는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이고, 만약에 저 곰팡이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우리가 가정해 보냐면, 우리가 밖에 이렇게 나가면은 발에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뭐 동물의 시체, 또 사람 시체, 아니면 그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온 지구상에 다 퍼져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고 가면 깨끗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곰팡이가 동물의 시체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분해시켜 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 곰팡이 중에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지는 않겠지만 술을 만드는 그 이스트, 효모도 사실은 이 곰팡이 안에 들어가요. 그런 거 있고, 자, 요거는 곰팡이인데 요게 가운데에 있고 요 바깥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서로 다른 곰팡이야. 근데 이 곰팡이가 이 곰팡이를 잡아서 요 안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 세계에서도 이런 그 약육강식에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버섯. 버섯은 그 우리가 이제 곰팡이 뭐 세균하면 전부 다 미생물이라고 했는데, 미생물은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버섯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크게.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많은 그 곰팡이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버섯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조류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 중에 하나가 이런 조류죠. 그 조류하면은 뭐 우리가 많이 얘기든 뭐 녹차 라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은 이 조류가 그 강에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완전히 파란 색깔로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런 것들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생기죠. 왜 물고기가 못 살을까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속에 있는 산소를 쟤네들이 다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미생물 중에는 원생동물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세균, 곰팡이 그런 것 갖고는 다른 원생동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생동물은 뭐냐면 조금 더 그 구조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생동물이라고 그래. 이름을 이제 동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 우리 여러 아메바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막 이렇게 모양을 막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아메바야. 그다음에 요 놈은 요 B번이라고 써 있는 요거는 프로토조아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저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질병을 일으키는데 잠을 일으키는 수면병을 일으켜요. 저 원생동물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자고 싶지 않아도 막 졸리는 거야. 여기 지금 몇 친구들 중에도 저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 막 졸려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수업 시간에도 저 미생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원생동물 중에 여러분들 이거 신문에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사이즈가 1.5mm예요. 이제 이렇게 굉장히 확대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만, 물곰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아주 작기 때문에 미생물이 들어가는데, 해발 5,600m의 히말라야 산맥, 여기 또 온도는 마이너스 30도, 40도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의 온천, 온도는 80도씨. 마리아나 바다 밑바닥의 압력이
여기 만약에 그 축공을 갖다 놓으면 완전히 짜부러져서 없어지는 아주 고압의 그러한 지역에서도 이 물곰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음식 없이 아무런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아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영하 273도 이거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죠. 영하 273도 실제 151도의 고온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영국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그 이끼를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끼가 한 120년 된 이끼였었대요. 120년 전에 이제 채취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물곰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 근데 이게 살아났어. 120년 동안 이끼는 아무 수분도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야. 그 다음에 방사선에도 살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얘는 지구상에 있는 여기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강한 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미생물이라고. 미생물이라고. 눈에 겨우 보니 1.5mm짜리 미생물이 저런 아주 다양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여러분 말 잘 알고 있죠? 바이러스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장 큰 거는 일반적인 사이즈가 10마이크로고 실제로 미생물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500마이크로짜리도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생물이라기보다 그래서 동물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썼어요. 어이구,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지적 고마웠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는 조금 따분한 얘기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미생물이 뭐냐, 종류가 뭐냐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미생물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야.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대학 가고 뭐 결혼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흙을 이렇게 한 주먹만큼을 이렇게 꺼내 와가지고 거기서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세어봤어요,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1초에 하나씩을 세기 시작하면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33년 동안을 세어야지 흙 한 주먹 속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를 셀 수 있는 거야. 그게 엄청난 숫자죠.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1억 정도 돼요. 1억 마리 정도가 그 한 주먹의 흙 속에 1억 마리의 그 미생물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미생물들이 그 흙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걔네들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하는 그 활동들이 그 흙 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들이죠. 그죠? 물질의 순환에도 관여를 하고 분해를 하니까 산소를 만들 아까 얘기했던 광합성을 하는 그러한 세균도 있다고 했었죠. 또 자연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이제 그 신문에 난 내용인데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이제 우리가 눈이 오잖아요. 그럼 눈이 오면은 눈에 그 결정체가 있어요. 그죠? 눈이 결정체는 뭐냐면은 그 수분이 이렇게 눈 결정체를 얼어가지고 눈의 결정체를 만든 건데 그 물이 수분이 이렇게 결정을 이루려고 하면 처음에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는 이런 핵폭탄 그거 말고 안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물질이 있어야지 그 물질에 수분이 달라붙어서 눈 결정을 이루어서 이제 눈을 만드는데 내리는 눈의 가운데에 있는 그 핵에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85% 이상이 박테리아 세균 때문에 눈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을 했어. 만약에 이 세균이 없으면 우리가 눈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지. 눈의 결정이 만들어지는 게 상온 한 4도씨에서 5도씨 정도에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때 겨우 눈이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없으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생명체 활동이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내리는 그 눈의 경우에 이 박테리아가 핵 속에 많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을 알려줘. 또 빗물에서도 비가 이제 수분의 그 수증기가 이렇게 응축돼 가지고 빗방울이 되는데 응축되려고 하면 거기도 또 그 자그마한 그 덩어리가 있어야 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물방울이 만들어지니까 거기도 바로 요 이제 스도모나스 시링게라고 부르는 요게 이제 박테리아예요. 요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도 내리게 되고 또 눈도 이렇게 내리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만약에 미생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살아가면서 그런 또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아파트 한 동에 최소한 글쎄 한 몇백 명은 살죠. 몇백 명이 하루에 화장실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을 해봐. 만들어지는 그 변의 양이 얼마나 될까? 그게 아파트가 20채가 있어. 20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화장실 가서는 변의 양, 오줌의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가요? 별로 신경 안 써봤죠. 그것들이 만약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 온 그 강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오줌하고 그 변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그 오폐물들을 분해를 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주는데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 온 지구상에 그런 그 많은 그 오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미생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효식품들이 다양한 발효식품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된장도 있고, 그 다음에 간장, 김치. 우리 한국은 이제 그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치즈, 요구르트.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맛을 못 봤겠지만 막걸리. 혹시 맛본 사람도 있나? 막걸리, 맥주, 뭐 와인 이런 것들이 다 미생물에서 일어나죠. 유전공학.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에 가면 유전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생명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미생물이 있었기 때문에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생물 안에 있는 그 유전자, DNA를 우리가 쉽게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유전공학을 통해서 이 위쪽에는 도마도가 열리고 뿌리에는 포테이토, 감자가 열려서 이름을 포마토라고 이름을 줬어요. 유전공학적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지. 그 다음에 이파리는 배추, 뿌리는 무, 이름을 무추라고 bus어. 무추. 이런 것들도 유전공학을 통해서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야.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 컴퓨터랑 뭐 스마트폰 많이 쓰는데 컴퓨터의 그 메모리를 하는데 컴퓨터 언어는 0하고 1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죠? 0과 1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되죠? 1, 1, 0, 1, 0, 0, 1, 0. 네 가지예요. 2의 2승이니까. 그런데 유전자의 DNA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4개면 어떻게 돼? 4의 4승이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게 256개가 돼. 그러면 똑같이 그 컴퓨터의 그 메모리를 1과 0으로 했을 때 하고 그 미생물의 그 DNA, ATG 4개를 가지고 했을 때 그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과학자들이 미생물의 그 유전자에다가 어떤 그 정보를 집어넣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 실제로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어낸 거고, 이건 미생물에다가 그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나중에 재생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랑 미생물을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 다음에 질병의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원인이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갈수록 졸려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장내 미생물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뭘 갖다 장내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 속에 들어있는 것 갖다가 장내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는 미생물이 몇 개 정도가 있느냐면 우리 사람의 그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는 30조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각각 몸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100조 개 정도 돼요. 100조 개.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 한 3배 정도의 많은 미생물들이 여러분들 몸속에 지금 드글드글하게 잔뜩 들어있는 거야. 입 안에도 있고 코 안에도 있고
또 소화기관 내에도 있고 또 생식기도 있고 이거 이제 서로 다른 미생물의 종류가 있는 거야. 900종이 코 속에 900종의 미생물이 서로 다른 종류가 있어. 여러분 입안에는 800종, 소화기에는 4,000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미생물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여러분들의 이야기할 때 미생물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들 몸속에서 그 미생물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몸 안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분해 산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떠한 반응이 왔을 때 여러분들 몸속에서 반응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여. 살아남기 위해서. 또 옆에 있는 것들하고 막 경쟁해서 막 살아남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몸속에 여러분 몸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줘요. 근데 얼마나 주냐면 엄청나게 심각하게 영향을 줘요. 뭐가? 장내 미생물이. 자, 그런 걸 한번 볼게요. 과학자들이 최근에 마른쥐하고 뚱쥐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했어. 뚱쥐가 뭔지는 알죠? 마른쥐하고 뚱쥐가 있는데 마른쥐하고 뚱쥐의 그 장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제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이렇게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 그랬더니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비만 뚱쥐의 경우는 페르미쿠테스, 여러분 근데 고등학생이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들어두세요. 페르미쿠테스가 90%,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 여기 이제 세균이에요. 세균이 한 3% 있는데 정상은 박테로이데스가 30%야.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런데 이거를 1년 동안 체중 감량을 시켰어. 뚱쥐가 이제 홀쭉쥐가 된 거지. 그랬더니 비만이었던 쥐의 장내균이 페르미쿠테스가 90%에서 73% 줄었고 박테로이데스가 3%에서 10%로 넘어갔어. 이 얘기는 뭐야? 비만이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돌연변이 그 뚱쥐를 만들었어. 이거는 이제 원래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계속 뚱뚱한 상태로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장 속에 있는 세균을 완전히 싹 깨끗하게 비워냈어. 그 다음에 그 장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원래 정상적인 균이 가지고 정상적인 쥐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과 뚱쥐가 가지고 있던 장내 미생물을 양쪽에다 다 같이 집어넣었어. 근데 원래 이 쥐는 뚱쥐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른 쥐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집어넣었을 때는 체지방이 27% 증가했는데 뚱쥐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집어넣었을 때는 47% 집어넣었어. 이 얘기는 뭐야? 무엇이 체지방 증가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에 여러분들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냐에 따라서 비만을 결정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비만 환자가 그 비만이 이제 음식을 먹는 거 외에도 비만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싹 바꿔주면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예요. 비만의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는 것이 장내 미생물을 조정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금 더 조사를 했더니 사람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한 4, 5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을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 혈액형이 있죠, 그죠? A형, B형, 뭐 O형, AB형이 있는데 장 속에 있는 균의 종류를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박테로이데스, 프레보텔라, 루미노코카스 이렇게 구분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딱 이렇게 구분이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유형을 갖는 장내 미생물의 균총이 다른 유형들이 갖는 생활 식습관이 다르더라는 게 알려져 있어. 그러면 박테로이데스 유형은 탄수화물 소화를 잘해. 피부병과 우울증에 강해. 평소 식습관은 고기,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잘 선호해.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보텔라 유형은 비타민 B1을 만들어서 각기병에 강하고 뮤신이라는 뭐 장내 점액을 분비하고 평소 식습관 저지방 음식과 채식 위주로 먹는 사람은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세 번째는 장분을 잘 흡수해서 남들과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찌는 이런 친구 있죠. 이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 루미노코커스.
평소 식습관, 식이섬유가 적게 들어간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식습관을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유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면 우리 장 안에 있는 그 미생물의 종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유형이 바뀌게 되고 체질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장내 미생물이.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남자긴 하지만 물론 여학생들도 있는데 이 어머니 장 안에 있는 그 장내 미생물의 그걸 이제 우리가 균총이라 그래요. 균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류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걸 균총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장내의 균총이 자녀에게도 유전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전이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장내에 어떠한 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넘어가니까 약간 비만형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와이프 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비만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왜? 우리 자신이 우리 아기가 비만해질 수 있으니까라고 겁을 줘도 돼. 왜? 나한테 배웠으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더 나아갔어요. 장내 미생물과 인간의 그 어떤 그 상호 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뇌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 장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신호를 주면 그게 우리 뇌로 오고 뇌에서 어떠한 그 신호를 주면 그게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게도 신호를 줘. 여러분들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온 뭐 속담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야. 왜? 사촌이 땅을 샀더니 막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는 땅을 못 샀어. 옆에 있는 사촌은 막 땅을 사가지고 막 부자가 되니까 막 배가 아파. 막 스트레스가 받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신호가 어디로 갔냐면 장으로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장 안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미생물들이 막 번식을 하고 또 신호를 주니까 그때 막 정말로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다.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그 관계를 또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최근에. 자, 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지금 얘기한 건 이제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장 안에 있는 그 장내 미생물이 우리 뇌하고 서로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잘 바꿔가지고 우리 뇌에 좋은 신호를 보내도록 만들어주면 뇌 속에 있는 어떤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뇌로부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신호가 내려가니까 그 장 안의 미생물을 잘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뇌로 보내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연약한 그런데 강화시킬 수 있는 신호를 보내도록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장내 세균의 뇌 기능 조절 경로라고 하는 것을 또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왜냐하면 신경 전달 물질, 이제 어떤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영향에 의해서 전달을 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면역 세포를 자극을 시켜줘요. 그다음에 미생물이 우리 장 속에서 살면서 만들어내는 이제 분해 산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어떤 물질들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어. 실제로 장내 미생물을 잘 조절함으로 인해서 비만이나 우울증, 분노, 통증, 자폐증, 경화, 심장질환 이런 질병을 치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조금만 이렇게 뭐 얘기해도 쉽게 막 화내고 그런 친구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 친구들한테는 장내 미생물을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를 할 필요도 좀 있어. 오케이. 자, 조금 더 나갔어요 이번에는. 그 장이 늘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그 신경을 써도 이렇게 막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런 친구는 장에 있는 미생물이 안 좋아서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장이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얻어진 대변을 그 사람한테 먹이면 돼. 그렇잖아.
그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그 미생물이 대변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 대변을 그 사람에게 먹이면 그 균이 어디로 갈까? 그 사람 장으로 가겠지. 그럼 다시 건강해질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치료를 했어요. 근데 똥을 직접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벼로부터 미생물을 분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분리한 걸 가지고 입안에 이제 식도를 통해서 아니면 항문을 통해서 그 내시경 하는 데 같은 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직접 주입을 해서 장탈 난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도 하고 그럴 이제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자, 최근에 나온 이제 나온 제 기사인데 알츠하이머병 여러분들 알죠? 알츠하이머 이렇게 잘 잃어버리고 막 이제 치매랑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부유하고 청결할수록 발병률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대. 자, 위생 관리가 열악한 국가에서 알츠하이머 병 유병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와 반대로 위생 상태가 좋아서 체내 기생충이 적고 내장 세균의 다양성이 낮은 국가는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률이 급증했다. 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뭐 찌개 같은 거 놓으면은 여럿이 둘러앉아서 막 같이 퍼먹고 그러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비위생적이라고 막 이렇게 흉보기도 하고 그랬어. 어떻게 같은 그릇에 서로 자기 먹었던 그 숟갈을 담가가지고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병을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흉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특효약이야. 왜? 옆에 있는 친구랑 나랑 서로 장내 세균을 서로 나눠 갖는 거야. 이 입안에 이제 그 세균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 외국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최근에 이연복 그 셰프가 미국에 가서 그 먹방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 애들도 이제는 음식을 갖다가 자기가 먹던 걸 다른 사람 입에 넣어줘가지고 막 먹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던데 아마도 우리 한국에서 좀 배운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장내 미생물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제로섬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제로섬이와 총합은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분포가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 안에 미생물이 장 안에 미생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 총 개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계 총 개수 중에서 우리 몸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 그러면 유익균을 높이면은 유해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유익균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 장 안에 있는 유익균을 높일까 하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유해균이 많은 사람, 유해균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 방귀 냄새 지독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 변비 있는 사람,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사람, 항생제를 과다 복용하면 어떤 일이 아니면 항생제가 우리 몸에 있는 그 해로운 그 균들도 죽이긴 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을 또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극심한 스트레스,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감기를 자주 앓거나 복부비만, 흡연 음주 이런 사람일수록 유해균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장내 미생물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죠. 우리 장 안의 미생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장내 미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따져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우선 인간의 원래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로부터 전달될 수도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항생제나 의약품 잘못 먹으면 문제될 수 있고 감염, 염증, 스트레스, 위생, 나이 요게 중요한데 이거 외에 우리가 하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내는 그 식품과학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식품과학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 아니면 음식의 소재 또 영양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떠한 그 기능을 나타내는지 그런
그걸 강의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장내 미생물에 있어서 이 음식이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식품 관련 업계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음식 그 식품을 잘 개발을 해서 우리 장 안에 장내 미생물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앞으로는 그 식품 관련 연구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이나 음식이 장내 미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좋은 음식을 먹느냐, 나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 장내 미생물이 좋은 쪽으로 바뀌느냐, 나쁜 쪽으로 바뀌느냐. 좋은 쪽으로 바뀌면 그것에 의해서 이러한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몸 안에 장내 미생물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까는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 그런 연구가 앞으로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장내 미생물 균축을 좋게 하는 것 중에서 코딱지는 어떨까?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캐나다에 있는 한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자기 학생들을 한 이렇게 한 몇십 명을 모아놓고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반은 코딱지가 생기면 그거를 바로 파서 먹게 만들었어. 반은 나오면 절대 먹으면 안 돼. 나오면 전부 다 버리고, 코가 나와도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코도 다 버려야 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체 반응 조사를 했더니 코딱지를 먹은 그룹의 면역력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코딱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먹어야지. 코 나오면 후루룩 나오면 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생각해야지. 이 교수님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 코딱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코 안에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이 살면서 항생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항생물질이 코딱지 속에 이렇게 잔뜩 들어있었던 거야. 그거를 이제 먹었더니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대. 약간 뭐 지저분하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맞춤형 식단을 잘 만들어야 돼요. 맞춤형 식단을 만들어서 맞춤형 장내 미생물도 만들고 또 맞춤형 웰빙도 만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오늘 그 전에는 이제 없던 그 새로운 직종이 생겨났어요. 푸드 세라피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를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어떤 질병이나 그런 걸 예방하거나 치유하도록 하는 것을 푸드 세라피라고 그래. 그다음에 그러한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푸드 컨설턴트라고 그래. 그 전에는 이런 직업이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장내 미생물과 관련해서 푸드 세라피스트 아니면 뭐 푸드 컨설턴트 뭐 그런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인가 내가 그 매스컴에서 보니까 지금 태어난 5살짜리 그 아이들은 앞으로 그 아이들이 그 직업을 갖게 되는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있는 직업의 반은 없어진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은 새로운 직종으로 만들어진 직업을 갖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직종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미생물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장 편안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 왜? 장이 편안해야지 몸이 건강해지거든. 행복하고 또 안녕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인사 방법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생물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미생물과 서로 지내야 될까? 그전에는 그동안까지 우리가 미생물 그러면 대부분 좋지 않은 어떤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미생물은 우리가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또 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서로 우리 세포보다도 3배나 많은 미생물도 우리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을 잘 이렇게 좀 달래줄 필요가 있어. 또 그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면 여러분들의 장래를 책임져줄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친구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미생물에 대한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또 이제 미생물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미생물이 되게 좀 따분했어. 막 외우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학점은 다른 건 다 A 받았는데 미생물만 C 받았어. 다른 건 다 A야. 근데 그거 하나만 C야. 그래가지고 나는 나중에 미생물은 나 정말 안 해 그랬는데 지금은 식품공학과에서 미생물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교수가 되어져 있어요. 그 미생물이 나를 이렇게 바꿔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미생물학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도전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미생물을 했는데 내가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서 여기까지만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할까 하다가 내가 미생물 학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품공학부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 그러고서 마실까요? 자,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미생물 발효라고 하는 걸 했는데 미생물 발효를 하면은 미생물 발효하기 전과 그 뒤를 보면은 물질 상태가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물질의 상태가 많이 바뀐 그것이 비싼 쪽으로 바뀌면 굉장히 좋은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면 고부가 가치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식용유 알죠, 그죠? 근데 식용유를 미생물에다 줘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식용유를 뭘로 바꾸느냐면 항생제로 바꿔요. 그 식용유 한 통 해봤자 한 2, 3천 원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 그거를 미생물에 주면은 이 미생물이 그 식용유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항생물질로 바꿔. 몇 배? 100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걸 갖다 고부가 가치라고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화학 듣고 있나요? 안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게 뭐냐면 식용유 안에 있는 지방산이라고 하는 구조야. 지방산 구조는 여기 OH라고 있는 이 두 개가 없어요. 근데 그 식용유를 우리가 쓰고 있는 미생물에다 집어넣으면 미생물이 여기다가 OH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 그럼 이게 붙기 전과 후는 뭐가 달라진다고? 붙으면 항생제가 되는 거야. 붙기 전에 그냥 일반 그 식용유인데. 요 두 개 붙였는데 가격이 100배가 뭐야? 1000배 이상 올라가요. 그런 연구를 우리가 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했더니 이건 뭐냐면 식중독균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주 작은 농도를 했을 때 식중독균이 잘 죽는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거는 비듬균이에요. 비듬균. 요거는 그 비듬 치료하는 비듬 치료제를 했을 때 이 주위에 이렇게 새까맣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미생물이 못 자란다는 뜻이야. 여기 이렇게 뿌연 거는 미생물이 자란 거고. 그러면 요거는 지금 그 비듬 치료제로 했을 때는 조금만 죽이는데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걸 이제 DOD라고 부르는데 DOD를 했을 때 같은 농도를 했을 때 이거보다 미생물을 엄청 잘 죽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지금 나와 있는 비듬균을 하는 니조랄 샴푸에 들어있는 것보다도 이름이 니조랄이야? 그런데 나 진짜 발음 잘해야 돼. 니조랄인데 이것보다도 5배, 6배 높은 그 활성을 가지고 있어. 가격은 이거에 3분의 1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이제 잘만 하면 큰 돈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에다가 특허를 냈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다가 특허 등록을 했어요.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서 미국 그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거 특허를 내겠다고 했는데 미국 특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특허 받기도 어려워. 근데 미국 특허를 해서 등록까지 했어. 박수 칠만 했죠? 오케이. 됐어.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 DOD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다양해요. 항생제로 쓰기도 하고 계면 활성제, 고급 윤활유, 화장품 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 다양하게. 왜냐면 이제 항생제인데 값싼 항생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게 DOD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과학적 테크닉을 이용하면 요 끝에다가 요걸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런 형태가 돼. 요거를 이제 MG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뭐가 있냐면 원래 이제 그 식용유는 항생제가 아닌데 그거를 미생물 중에 항생제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요걸 갖다 붙이면 항생제 능력이 8배가 올라가. 가격은 2배만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게요? 훨씬 좋은 거죠. 이거 특허 낼게요, 안 낼게요? 당연히 냈죠. 당연히 내가지고 특허 등록했어요, 한국에. 야,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방부제하고 비교를 한 거야. 이쪽에 있는 거는 일반 방부제를 한 거, 이거는 우리가 만든 그 물질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농도가 같은 농도야. 방부제를 쓸 때 미생물을 조금만 죽였어. 우리가 한 거는 이만큼 죽였어.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방부제보다 그 방부 능력이 40배가 높아. 우리가 만들어낸 거가. 이거 특허 낼게요, 안 낼게요? 이건 못 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이게 항균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냈기 때문에 그냥 방부제보다 좋다라는 정도는 특허를 내기는 어려워요. 잠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생산한 거에 특허 낸 거고. 우리가 만든 기술의 특징이야. 새로운 개념의 항생제야. 지금까지 알려져 있진 항생제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 그다음에 농업 부산물을 이용했는데 농업 부산물이 뭐냐면은 그 이걸 만들 때 뭐를 이용했냐면 그 식용유를 이용했다 그랬죠. 근데 그 포도씨 기름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근데 포도씨가 포도 와인을 만들거나 포도 그 주스를 만들고 씨는 대부분 버려요. 그거를 갖다가 짜가지고 거기서부터 미생물을 이용해서 항생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굉장히 그 고부가치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원재료가 싸고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소재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산업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동물 항생제 대신 쓸 수 있고 사람에게 쓰는 그 항박테리아제, 천연 방부제 대용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고,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몇 개 안 남았는데 앞에서는 이제 그 식용유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항생제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그 만들어진 항생제의 그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높이고 싶었어. 사람이 한번 욕심을 가지면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 원래만 가지고 있는 항생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했는데 이게 DOD라는 물질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열을 아주 세게 열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OH라고 한 거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 이거의 구조가 서로 다르죠. 이거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새까만 거는 미생물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주위는 안 죽었다야. A, B는 뭐냐면 스트랩토마이신이야. B는 엠피실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항생제야. 항생제. 그 다음에 E는 페니실린. 자, 이거를 처리했을 때 미생물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느냐면 항생제 내성균이야. 슈퍼박테리아. 근데 우리가 만드는 열 처리한 그거를 갖다가 했더니 죽었어, 안 죽었어? 엄청 많이 죽었어요. 특허 낼게, 안 낼게? 당연히 냈죠. 어디에다가 냈게? 미국에다 냈어. 미국에다 내가지고 특허 등록까지 받았어요. 자, 이걸 보면 이 오른쪽은 이제 슈퍼박테리아고 왼쪽은 일반 포도상균이야.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든 걸 처리를 했어. 요거는 옥사실린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페니실린이에요. 근데 이 슈퍼박테리아는 페니실린을 처리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했는데 이쪽엔 안 죽고 다 이렇게 살아남았죠. 일반적인 균은 죽어요. 이거는 슈퍼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안 죽어. 근데 우리가 만든 물질을 이렇게 하면은 일반 균보다 슈퍼박테리아를 더 잘 죽여. 요거보다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미국 특허 등록도 하고 한국에도 또 특허도 등록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그동안에 좀 해왔어요. 자, 마지막인데 이 만들어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EODA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자체를 가지고서도 슈퍼박테리아를 죽이는데 요거를 조금만 기존에 알려져 있는 페니실린이라고 같이 섞으면은 페니실린이
그 균을 죽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우리 걸 조금 섞어주면은 원래 능력을 다시 회복해. 그러냐면 페니실린 지금 되게 싸요. 근데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 사망률이 거의 80% 90%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페니실린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거야. 페니실린에다가 우리가 만들어낸 거를 조금만 섞어주면 페니실린이 원래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슈퍼박테리아를 다 죽여버려요. 이거는 혼자 있을 때고, 요거는 우리 거랑 같이 섞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거의 못 죽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거 했을 때 이만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허 낼게요, 안 낼게요? 냈어요. 결정은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 이제 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특허 냈던 내용이고. 개별 특허. 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진행했던 연구인데, 사실 연구의 시작은 되게 간단했어요. 그 식용유를 갖다가 미생물에 넣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우리가 한번 관찰을 했는데, 나타난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은 거야. 근데 그 하나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건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실험실 이름을 응용미생물학 실험실이라고 줬어요. 미생물을 어떻게 잘 응용해서 산업적으로 아니면 인간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경북대학교 식품공학부로 오는 학생이 있으면 저 꼭 찾아오세요.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